좀 작은 강의예요. 그래서 빨리 끝나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의 법률관계 1편 3장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죠. 제26강이고요.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많을 때 공법과 사법에 대한 구별 문제라고 하고요. 이러한 구별 문제가 발생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구별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가 왜 나오냐 하면 있는 데가 어디냐? 나라별로 봤을 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나라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나라를 우리가 공사법 이원체계라고 그래요. 공법과 사법이 이원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사법의 이원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공사법 이원체계를 우리는 대체로 뭐냐? 대륙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죠. 이런 없는 나라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법 일원주의 또는 일원체계인데요. 이런 나라입니다. 영미법계에서는 공법과 사법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대륙법계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당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어디서 하느냐, 이게 행정소송 대상이냐 민사소송 대상이냐인데 같은 소송이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영국처럼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행정이라는 관계는 공익이라는 특수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를 대등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도대체 뭐가 공법 관계고 뭐가 사법 관계냐 할 때 보통 법학 개론에서는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들한테 가르치는 법학 전체에 대한 개론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다 공법으로 보고요. 행정법 같은 거는 민법이나 상법, 사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언제나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공사법에 대한 구별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 궁금한 건 이러한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런 공법이다, 사법이라고 안 정해놓기 때문에 첫째로 뭐냐면 이론적인 구별입니다. 자, 이론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강학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강학상이라는 말은 강단에 있는 학자들의 구별이라는 의미거든요. 학설상이라는 거와 비슷한데 과거에는 학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판례 학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학설이라는 것이 강단에 있는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에서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강학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강학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내용이나 이러한 성질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강학상의 구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질상 구별이에요. 그럼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론적 구별 기준이죠. 이러한 이론적인 이러한 구별의 기준인데 이론은 바로 뭐냐? 사실은 모든 현상에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인데 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나타나게 되냐면 대체로 일반화의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준은 뭐냐면 일반적 구별 기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 구별 기준은 나옵니다. 이 구별 기준이 나올 때 일반적 구별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구별 기준의 결과가 뭐냐?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 학설을 살펴보겠죠. 당연히 학설의 경우는 구별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지만 얘는 부정설 같은 건 이야기 안 하고요. 대체로 긍정설의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학설을 살펴볼 때 이제 어느 학설에 의하면 어떤 게 공법관계고 사법관계냐? 두 번째, 이 학설이 그러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 장단점이 뭐냐? 특히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되죠.
그러나 현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그런 이론적인 우리가 궁금증, 이거는 인문학적인 성질에 가깝고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법학은 기술적인 학문이에요.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행정법학을 공부해보면요. 문과라고 취급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법학을 공부하면 문과의 문학하는 애들은 되게 헤매고요. 도로, 나는 우리 법학은 아무 상관없고 막 이 문과 체질 아닌데 나는 이런데 공대 애들이 이제 사실은 도로 좀 잘 지나갔거든요. 왜냐? 이게 사실은 사회공학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문학 같은 데서는 황당한 개념 가능해요. 뭐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이따위 소리 합니다. 뭐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따위 소리죠. 황당해요, 사실은. 구름 잡는 소리죠. 근데 법학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자동차 공학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의 본질이 뭐냐? 이런 소리 안 해요. 뭐 자동차의 본질은 이동성이 있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닥치고 어떤 자동차를 어떻게 기능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사고 안 나게 하고 이거잖아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나. 자꾸 개발해 나가는 거잖아요. 법학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이때까지 침해해 왔는데 이걸 이제 공학적으로 어떻게 사회공학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게 뭔가 좋겠느냐. 이게 써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또 보완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또 보완하고 그게 기법 개정이에요. 계속 개정해가면서 바꿔가는 거 리버전 시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이 사회공학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공대 학생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른들도 보면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변호사 사무장 하시는 분들이 공대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의외로 좀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용적인 학문이거든요. 법학에서는 막 황당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이게 소송 걸 수 있나? 요건 되나 안 되나? 이런 이익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정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실정법인데, 자,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국가배상법 뭐라고 만들었어요? 국가배상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정법은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제도적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제도적 구별할 때는요, 그냥 제도라는 것은 실정법 만들 때는 국가가 예산을 들이고 굉장히 많은 돈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냥 관심이 있었어. 이건 안 됩니다. 왜 했을 때 거기에 산이 있어서 이따위 소리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제도적 구별의 이러한 필요성입니다. 왜 이거 필요하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구별해야 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 실익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실학이란 말 쓰듯이 실익이 있느냐? 법학에서 참 좋은 거는요, 법학은 학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로 이제 인문학 같은 데서는 학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사 같은 데서는 다술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근데 법학에서는 다술 같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학설을 위한 학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이제스트라는 말 쓰잖아요. 줘야겠다 할 때. 그런 다이제스트. 네, 다이제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옛날에 로마가 있잖아요. 학설이 너무 많았어. 로마는 법의 나라잖아요. 너무 많아가 정리가 안 돼. 재판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는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나타나는데요. 창녀하고 결혼한 황제예요. 부인이 창녀인데 황후가 창녀인데 그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창녀 이 황후가 되게 대가차지. 이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업적을 남겨요. 세계사적인 업적을 남겼는데 뭐냐? 학설을 정리해요. 황제가 나서가지고 직접 정리를 하는 거야. 국가사업이야. 국책사업이야. 그래가지고 정리한 그 학설 책 이름이 뭐냐? 디게스타. 이게 다이제스트라. 사실은 말이 디게스타지. 말이 다이제스트지. 그 다이제스트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백과사전 같아. 그런 건데,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제도구별의 필요성, 왜 필요하냐? 할 때하고 나가면, 그럼 제도구별의 기준이 뭐냐? 이것도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러면 이론적 구별에 관한 학설. 그러면 어떤 거는 공법관계로 보고 어떤 건 사법관계로 보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도적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는데, 정리하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한 가지 학설 하나하나는 다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개의 학설에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학설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절충한다. 종합, 절충설이 통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학설들을 오늘날 이런 통설의 내용은 뭐냐면 어느 한 개의 학설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종합해서 절충한다. 종합 절충설이라고 표현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한 개의 기준이 아닌 복수의 기준을 사용한다 가지고 복수 기준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판례도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판례도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이런 부분을 공법과 사법에 대한 구별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구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 되는 셈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뭐 결론이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어떤 누구의 학설도 아니고 천재성이나 창의성이 전혀 안 돋보이는 건데, 또 문제가 많더라도 천재성과 창의성이 보이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학설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학설별로 봤을 때 학설 이름이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법, 사법, 문제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학설에 이제 이름 나올 거고요. 그럼 학설별로 봤을 때 그 학설에서는 어떤 거를 공법 관계로 보고 또 어떤 걸 사법 관계로 보며 그리고 그 관계에서의 문제점은 뭔자 이런 것들인데요. 크게 한 5가지로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보죠. 첫째는 이름이 학설이라는 이름이 학설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 학설이 할 때 이제 어떤 거는 공법이고 어떤 거는 사법 관계가 되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죠. 문제점이나 또는 장점도 되겠죠. 문제점은 이제 단점이 되겠죠. 장단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의식하는데, 대체 여기서는 이제 문제점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해결이 안 되는 학설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해결되는 것도 물론 나오겠죠. 학설 중에서 유명한 학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책. 중학 입시가 있을 때는 중학교 사회책에서 나오는 독일 학자가 나오거든요. 예링하고 엘리네크가 나옵니다. 중학교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술, 담배를 시작할 때인데, 그때 이제 예링, 엘리네크 나오거든요. 예링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책 이름은 권리를 위한 투쟁. 좋게 얘기해서는 이익을 위한 악의다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법을 만든 동기고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는 원인이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리를 위한 투쟁. 이 사람은 뭐냐면 법은 이익의 학문이란 거지. 이익을 위한 투쟁이니까 이익의 성질이 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 그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공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주차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공터가 아니에요. 그 개인의 땅이에요. 그러나 사유지가 되죠. 그럼 왜 내 땅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자기 차만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기 차는 언제나 밤중에 넣어줘도 주차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건 사익이에요. 공익이 아니죠. 그러나 도로 같은 것들은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공익이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여보세요?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공익이라는데 그 성질을 공공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글자는 공이라는 말 알겠어요. 다르게 또 뭐라고 표현하죠? 윤리성이라고 그래요. 윤리라는 말이 뭐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윤리하면은 뭔가 개인의 어떤 품성, 이게 아니고 공공성이에요. 빨가벗고 길을 다니는 거 윤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죠? 만약 내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빨가벗고 다니지, 옷 입고 다녀? 옷 입고 다니기 더 웃기는 거지. 그건 공공성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차를 타거나 할 때
휴를 뭐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 공공성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윤리성인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개인적 이익이 되는 건 뭐냐? 서로 나눌 수 없는 게 있어요. 돈. 경제적 이익. 내한테 이익되면 남한테 이익이 안 돼요. 그래서 거래가 되게 나빠요. 장사하고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학원 강사하면서 내내 평생을 괴롭힌 게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에서는 강사가 장사꾼이거든요.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내한테 이익이 되면 수학력이 높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고 학생들은 주머니가 비는 거야. 이 부분이 가장 제 삶에 있어서 좀 마음에 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힘들어요. 내가 직원들에게 직업 월급을 적게 주면 나는 이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직원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또 이익을 많이 주면 직원들이 배신하고 하는 것도 봤어요. 잘해주면 또 좋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봤어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이가 좀 들면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좀 세상이 좀 보일 줄 알았어요. 여전히 이 세상은 낯설고 힘들어요. 힘드는데, 자, 그랬을 때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인데, 어떤 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는 뭐 이익을 보호하려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호하는 이익이 사익인 경우는 사법인 거고, 공익을 보면 공법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 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모두에게 질서를 유지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딱 할 때 딱딱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신호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면은 신호를 위반하는 게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거는 뭐냐? 도로교통법은 바로 공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공익을 보한다? 그럼 도로교통법은 공법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 있는 거. 어떤 땅이 있는데 그게 내 땅이다. 니 나가. 여기 살지 마. 하고 쫓아보내는 거야. 또는요, 내 땅을 이용했으니까 이용해놓은 돈 내놔. 부당이득이라고. 이건 다 뭐냐? 사익이라는 거야. 받는 놈한테는 좋지만은 주는 놈한테는 나쁘겠죠.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이익세라고 해요. 예의링인데요. 이 예의링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법률에 관한 목적이란 거야. 그래서 목적설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이익설, 목적설 같아요. 이름이 일명 이익설 또는 목적설인데요. 같아요. 그러면 공익을 보호하는 법은 공법, 사익을 보면 사법 되는 거야. 공익 아까 전에 공공성과 윤리성인 이익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맞아. 지금도 많이 채용되고 있어. 공법을 구별하는 데 되게 중요한 관점이 돼가는데 문제는 봐봐요. 이러한 절도범을 처벌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럼 절도범은 뭐예요? 남의 사유의 재산을 훔친 거야. 남의 사익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절도범의 처벌은요, 사실 이러한 사익을 침해한 측면이 있어. 근데 처벌한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 공공의 질서에 위반돼. 공익적인 측면도 다 있어. 도둑놈을 처벌한 것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다 하는 게 이제 문제점이죠.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뭐냐면 그거보다는 관계를 좀 보자. 생활 관계를 좀 보면 어떻겠냐라는 것들이죠. 생활 관계설이에요. 생활 관계를 보자 이거죠. 뭐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하느냐. 1대1의 관계, 부분 대 부분의 관계 있습니다. 부분 대 부분의 관계. 내가 부분은 사인인데요. 이러한 사인과 사인의 관계. 이러한 부분 대 부분의 관계에서는요, 어느 한쪽에 대해서 유리하게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로 대등하게 줘야 돼요. 이건 뭐냐? 사법관계고, 전체하고 부분의 관계. 우리가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전용 차로제를 해가지고 도로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건 전체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인데요. 전체. 예를 들면 국가 같은 거. 국가는 전체잖아요. 전체하기랑 부분의 관계는 이런 관계는 뭐냐? 공법관계다. 그래서 이런 생활은 공생활이고 이거는 사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냐? 이런데 이런 생활을 뭐냐? 정치적 생활이라고 하거나 또는 단체적 생활, 전체하고 부분의 관계인데 이런 단체적 생활 관계라고 그러고요.
이런 관계, 개인 대 가인 관계는 민사적 생활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치적 또는 단체적 생활하고 이런 민사적 생활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체는 이제 좋은데, 괜찮은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치고 어디까지가 민사인지가 구별이 모호해. 애매해. 내가 대학교에서 교수한다. 그러면 내가 교수 월급 받는 것도 있고. 있죠, 그죠? 그럼 전체에서 개인의 의미도 있고, 학교가 오는데,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뭐냐면, 종속설이야. 아, 그거 보지 말고, 종속설 또는요, 이런 성질설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행정 주체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한 번 더 얘기하면요, 이런 행정, 이런 주체의 의사죠. 의사가 국민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같은 말이 뭐냐? 권력적이죠. 권력적이면 이런 공법관계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뭔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 다시 뭐냐면 비권력적이다. 그러면 사법관계라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학설이 맞는데 이건 뭐를 설명할 수 없습니까? 관리관계. 문제점이 관리관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법상의 계약은 대등한데 공법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공법상의 계약이 공법관계임을 설명하기가 곤란한 학설이 뭐냐? 이래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거꾸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학설이 이해한다면 나올 수 있는데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건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관계는 공법관계, 그 다음에 사인과 사인관계 하는 거는 사법관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인데, 자, 이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법률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배웠다 치고요. 다시 설명하죠. 뭘 보고 법률 행위를 하냐면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할 때 그거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 의도된 대로 되겠죠. 그러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럼 법률 행위를 하면 하는 거죠. 하는 거 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로 인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발생한단 말은 법적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마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기체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권리 의무가 발생하면 이거는 누구에겐가 귀속이 돼요. 그래서 법적 효과가 귀속되겠죠. 근데 이런 법률 행위 할 때 법률 행위를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행위 하는 주체인데 이걸 보고 주체설이라고도 하고요. 옛날 주체를 구주체설이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를 하는 주체에 행정 주체가 당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 주체가. 행정 주체가 뭐 주체든 객체든 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률관계 당사자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공법관계고 거꾸로 그 다음에 사인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인과 이러한 사인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다 이래요. 문제점 많거든요. 첫째로 뭐냐면 국고관계를 설명을 어떻게 할래 이거야. 설명이 곤란하다 그죠. 왜냐하면 국고관계는 행정 주체가 당사자지만 사법관계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이것도 있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사인도요.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위탁 받게 되면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데 이때 뭡니까? 이러한 공무수탁 사인 행위는 때로는 이것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비교적 적은 학설이 있어요. 통설은 아니지만은 법적 효과인데 사실은 이 법적 효과가 있는데 법적 효과는 권리하고 의무가 법적 효과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법적 효과 중에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이런 권리가 어떻게 기소가느냐인데요. 권리가 어느 한쪽에만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권리가 한쪽 행정 주체에 대해서만, 행정 주체 일방이죠. 한쪽에만 발생합니다. 그거는 공법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조세를 부과했어.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조세 징수권 있죠? 그러면 사회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납부의무만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물품 구입, 예를 들면 배추 장사 할머니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배추를 팔아가 사기를 쳤다. 배추를 팔았다. 그럼 배추를 팔았을 때 국가인 같은 경우는요, 국가는 뭐냐, 배추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은 할머니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둘 다 권리가 양쪽 다 있어. 그래서 이 권리가 양 당사자에게 모두 귀속하면 사법관계다. 별로 쉬울 말이 없어. 비교적 난점이, 문제점이 적은 학설이야. 그러나 이것만은 해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통설은 아니고, 오늘 통설은 이익이라든지 생활관계 또는 성질 또는 주체, 법적 효과가 어떻게 귀속되느냐를 전반적으로 살펴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한다 하는 내용이 문제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실정법적 또는 제도적 구별인데, 자, 이런 실정법상의 구별 또는 제도적 구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정법적 또는 제도적 구별인데, 실정법상의 구별 또는 제도적 구별 들어갑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현실적으로 조문상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구별의 필요성, 왜 이거 구별해야 되냐 했더니죠. 잘 알다시피 우리는 공사법위원 체계입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순서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번이 이거예요. 민사소송 갈 거냐, 행정소송 갈 거냐 하는 민사소송과 이러한 행정소송에 관할, 내가 이거 어느 부분에다가 이 소장 내야 될까,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걸 그냥 잘 알다시피 이러한 소송법적인 구별 기준인데요. 이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진인이 아니면 무효로 한다. 이 규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군 전역 지원 사건, 여군 이겼겠죠. 그러나 묻혔어요. 왜냐하면 같은 법원리라도 어디는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사에 적용되는 법원리지 공법관계에 적용될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이에요. 또 거꾸로 아무리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니면 일단은 그대로 효력이 간다 하는 이런 원리도 있어요. 그건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관계나 사법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 원리가 달라요. 그러면 법 원리의 결정 기준이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필요성이 있겠죠.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구별할 때 기준이 뭐냐 그러죠. 그럼 실정법적으로 이제 우리 이론 말고, 이론은 이제 성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실정법적인 구별 기준이 있는데, 명문상 기준이죠. 명문으로, 다시 말하면 명문으로, 자, 어떤 경우가 이제 사실은 공법이고 어떤 경우가 사법이라는 그런 말을 딱 부러지게, 자, 닥치고 무조건 앞으로 이런 건 무조건 공법관계, 저런 건 사법관계라 이런 말이 있느냐,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그건 일반적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어떤 법에서 있잖아요. 뭐 이런 건 공법관계로 보고 저런 건 사법관계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또는 종합절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 안 해요. 일반적으로 기준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정들, 그냥 개별적 규정도 있는데, 규정이란 말 대신에 조항해도 좋아요. 또는 개별적 규정 또는 조항 다 좋아요. 조항, 법 다 좋은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첫째로 나오죠. 뭐냐면, 자, 만약에 이제 법 뒤에 보면, 우리가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는 우월적 지위 같은 거 잘 안 보여요.
근데 저 뒤에 가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억울해가지고 소송하려고 그러면, 그걸 소송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소송을 제기해라. 이의를 신청해라. 행정심판을 제기해라. 이런 말이 나와. 민사가 아닌.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면 행정심판, 법원에서 해결하면 행정소송인데 어쨌든 간에 특수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쟁송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 법에서 행정쟁송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또는 그 행정쟁송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는 뭐냐? 공법과 관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행정강제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자, 우리가 민사는요, 만약에 상대방이 있잖아요.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내가 그냥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돈 줄 거 분명히 있는데, 이 자식 있잖아요. 돈 안 갚아요. 돈 있는 놈이. 그럼 내가 바로 가서 강제 집행할 수 있냐? 안 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또 내가 직접 안 됩니다.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남의 힘을 빌려요. 타력 집행입니다. 그럼 행정부는요, 내가 부과한 세금을 내가 가서 직접 뺏어올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자력 집행인데 그게 바로 행정강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강제 종류 되게 많거든요. 3편 가면은 상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대집행 또는 뭐 강제징수, 그 다음에 뭐 집행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그런 규정이 있는 그 관계의 법은, 이런 법을, 이런 조문을 위반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행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거는 뭐냐? 공법관계로 본다. 그 관계는. 또는 행정벌에 대한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위반해서는 행정벌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3편 나오는데 이것도 상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보면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그린벨트에서는 여기서는 비록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이게 집 못 짓는다 나오죠. 사건을 제한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건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사실은 사건을 제한한다는 말 외에도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것도 있겠죠. 사적 자치가 사업적인 건데 그 효력을 제한한다. 그 다음 뭐냐면 공권을 의해요. 그 다음에 좀 애매한 것도 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잘 알다시피, 자,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비록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규정, 즉 우리가 뇌물죄 같은 것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만약에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납품업자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가지고 돈 받고 납품업자를 바꿨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공무원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라도 거기서 주는 향응이나 사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뇌물죄인데, 뇌물죄가 공무원에 관한 범죄인데 공무원에 관한 범죄가 적용된다 할 때는 그건 바로 뭐냐? 공법관계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면은 행정상의, 자,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사업법이라든지 또는요 행정조사기본법 같은 데서 보면요, 이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손실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행정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다수는 뭐냐? 공법관계로 봅니다. 근데 판례에서는요, 공법도 있고, 즉 행정소송에 대항되는 것도 있고 사법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한다고 언제나 공법관계는 아닙니다. 국가배상도 있어요. 행정의 손해배상인 국가배상이고는요, 자,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공법관계 사법관계냐? 다수는요 공법관계로 봅니다. 이거는 공법관계로 보는데, 문제는 판례에서는 뭐냐? 사법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고 대체로 뭐냐? 이런 것도 있을 때는 공법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교과서를 보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되냐? 구별되느냐? 구별됩니다. 그러나 서로 섞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다하고 국지가 구별되죠? 그 구별 안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개펄 같은 경우는 바다와 육지가 섞이는 묘한 부분이 있다.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 법도 중간법이 있어요. 원래 노사관계는 사인 대 사인의 관계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죠. 그러나 이제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단결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정의를 위해서, 노동 정의를 위해서, 경제 정의를 위해서 개입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공법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중간법 또는 사회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법들이 섞이고 있는 거고요. 교착이란 거는 뭐냐? 이게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됩니다. 겉다르고 속 달라요. 내가 의도는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법에 의하면 공법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왜? 공법 효과를 발생을 의도했어요. 근데 때로는 사법 효과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광업 허가는 분명히 공법입니다. 행정이에요. 권력적 공법인데 광업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면 권리가 발생하는데 광업권이 발생하는데 광업권은요 돈이 돼요. 남이 살라 그래요. 팔 수 있어요. 돈이 되고 팔 수 있으니까 뭐냐? 사건이야. 그래서 공법 관계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면허도 마찬가지야. 건이 발생하는데 건은 돈이 된단 말이야. 내가 저기 의장을 하는데 의장을 하는데 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해. 개인 택시 면허 사고 팔고 하잖아요. 뭐 8천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뭐냐? 그래서 공법 관계인데 사회효과가 발생할 때도 있더라 이거야. 그걸 교착이라 그래. 자,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A형이고 엄마가 O형이야. 근데 아들이 B형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죠. 엄마가 바람 피웠을 때.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아람 안 피워도 나온다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대. 이 우리나라가 특히 그 피하고 안 맞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안심하고 얘한테 바람 피워도 돼. 우리나라는 특수하다. 그래서 저쪽에 우리나라 그 뭐냐 임진난 때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끌려간 데가 이제 가고시마 저쪽이잖아요. 가고시마 쪽에 특히 이제 그런 유행이 많대. 일본 사람들은 잘 없는데 그쪽에 그런 유행이 많다는 거예요. 여튼 그런 교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뭐 그런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이거로 마무리 짓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시사하시고 나서 드디어 이제 행정관의 특성,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인데 이거 밥 먹고 나서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졸리면 차라리 자고 나서라도 개운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쉬겠습니다.